한강의 밤은 언제나 촉촉한 강바람을 머금고 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언덕 중턱, 대지 면적 300평에 달하는 그 하얀 단독주택은 달빛에 잘 닦인 한 알의 진주처럼 빽빽한 이팝나무 숲에 소중히 안겨 있었다. 69의 박서윤은 2층 테라스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 끝이 백자 찻잔의 차가운 표면을 스치고 시선은 멀리 한강 너머 반짝이는 불빛에 머물렀다. 짭조름한 습기를 머금은 강바람이 그녀의 은회색 파마머리를 부드럽게 스쳤다. 머리끝에 꽂힌 진주 머리핀은 남편이 살아생전 그녀의 환갑 선물로 준 것이었다. 여전히 영롱한 빛을 잃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각도를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었다. 박씨 집안은 서울에서 3대째 사업을 이어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박서윤은 가문의 백화점 3곳과 오피스 빌딩 2곳을 물려받아 자산은 이미 수천억 원이 넘었다. 이 집은 그녀가 남편과 30년을 함께한 공간이었다. 집안 모든 가구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거실의 자개장은 세월의 손길에 반질반질 윤이 났고 벽에 걸린 요한은 두 사람이 신혼여행 때 파리 경매에서 낙찰받은 것이었다. 주방의 찬장에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고려청자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토록 넓은 집에는 이제 그녀와 가사도우미 2명뿐이었다. 매일 아침, 도우미는 아침, 식사를 식당으로 가져왔다. 긴 원목 식탁의 상석에 그녀가 앉으면 맞은편은 언제나 비어있는 의자였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거실을 서성이는 습관이 있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텅 빈 공간에서 긴 메아리를 남겼다. 의사는 그녀의 건강은 양호하지만 오랜 독거 생활로 신경이 예민해졌으니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주변의 오랜 친구들은 이미 자식들을 따라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집에서 손주를 돌보느라 바빴다. 박서윤은 그런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에 끼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우아한 러시안 블루 고양이가 있었지만 고양이는 늘 오후가 되면 햇살 아래 몸을 웅크리고 졸기만 했다. 이 집처럼 조용했다. 꽃꽂이 교실이나 서예 교실에 등록해보기도 했지만 주변에서 제잘거리는 중년의 부인들을 보며 늘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보름 정도 나가다 그만두었다. 대부분의 시간 그녀는 그저 테라스에 앉아 강을 보거나 서재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다. 빛바랜 편지들과 낡은 사진들이 그녀가 외로움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날 저녁 몇 년간 보지 못했던 친구 김지혜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서윤아, 이태원에 새로 생긴 아프리카 테마바가 있는데 거기 밴드가 치는 젬베 소리가 끝내줘. 너도 나와서 바람 좀 쐬지 않을래? 집에만 있으면 녹슨다. 박서윤은 거절하려 했지만 창밖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또다시 홀로 보내야 할 밤을 생각하니 결국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기사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이르고 짙은 녹색의 실크 한복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옷고름에는 자잘한 진주 장식이 달려 있었다. 거울 속 여인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가의 주름은 젊은 시절에 고왔던 자태를 감추지 못했다. 세월은 그녀의 몸에 우아한 기품을 남겼다. 이태원의 밤은 한남동과는 완전히 달랐다. 네온사인이 돌길 위에 현란한 빛 그림자를 들이우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대화 소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그리고 귀를 찢을 듯한 음악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박서윤은 김지혜를 따라 적도의 리듬이라는 이름에 바로 들어섰다. 문을 열자마자 빠르고 생명력 넘치는 북소리가 마치 한여름 오후의 소나기처럼 그녀를 덮쳐와 온몸의 무기력함을 순식간에 씻어냈다. 바 안은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모두가 북장단에 맞춰 몸을 흔들었고 얼굴에는 자유분방한 미소가 가득했다. 김지혜는 그녀를 구석자리로 이끌고 위스키 2잔을 주문했다. 박서윤은 술잔을 든 채 무대 중앙의 드러머에게 무심코 시선을 빼앗겼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흑인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훤칠했으며 구릿빛 피부는 조명 아래 건강한 윤기를 뿜어냈다. 그는 상의를 벗은 채 허리에 형형색색의 조개 껍데기가 달린 띠만 두르고 있었다. 땀방울이 그의 단단한 근육을 따라 흘러내려 앞에 놓인 젬베 위로 떨어졌다. 그의 눈빛은 밝고 뜨거웠으며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다.
두 손은 유연하게 북의 표면을 두드렸다. 때로는 질주하는 말처럼 빠르고 때로는 흐르는 물처럼 부드러웠다. 북소리에는 아프리카 초원의 광활함과 밀림의 신비,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활력이 담겨 있었다. 박서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는 69년을 살면서 비즈니스 세계의 암투와 상류층의 거짓된 인사를 지겹도록 겪었다. 이렇게 꾸밈없는 열정은 처음 보았다. 그 북소리는 따뜻한 기류가 되어 그녀의 귀를 통해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이미 무감각해진 신경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청년이 북을 칠 때의 표정을 보았다. 오직 자신과 손안의 북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듯 집중하고 경건했다. 가끔 누군가 환호하면 그는 고개를 들어 하얀 이를 드러내며 아이처럼 웃었다. 그 꾸밈없는 즐거움은 박서윤에게 젊은 시절 걱정 없던 나날을 떠올리게 했다. 한 곡이 끝나자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청년은 수건으로 땀을 닦고는 관중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마침 박서윤에게 닿았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윤의 심장이 까닭없이 두근거렸다. 그녀도 무의식적으로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김지혜가 옆에서 속삭였다. 어때? 내가 이 드러머 대단하다고 했지? 이름은 마커스. 가나에서 왔대? 한국에 온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북 잘 치기로 소문이 자자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커스는 작은 손북을 들고 무대에서 내려와 곧장 그들의 자리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경쾌했고 젊은이 특유의 생기가 넘쳤다. 몸에서는 옅은 땀 냄새와 샌다루드 향이 섞인 냄새가 났다. 두 분, 좋은 밤입니다. 그의 한국어는 유창하지 않았고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목소리는 유난히 듣기 좋았다. 아까 이 사모님께서 제 연주를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는 박서윤을 가리키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박서윤은 조금 어색했다. 이렇게 젊은이 성과 가까이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당신 북소리 아주 좋았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며 말했다. 생명력이 넘치더군요. 마커스의 눈이 반짝 빛나며 얼굴에 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소리는 우리 부족의 영혼입니다. 고향의 소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김지혜는 열정적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생활, 그의 고향에 대해 물었다. 박서윤은 별말 없이 조용히 듣기만 했다. 마커스는 점지만 말을 잘했다. 가나의 초원 부족의 풍습과 음악적 꿈을 좇아 한국에 온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빛으로 가득 찼다. 그의 목소리는 북소리처럼 전염성이 강해 그녀를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했다. 그녀는 그의 젊은 얼굴, 탄력 있는 피부, 힘 있는 두 손을 보며 문득 자신도 몇 살은 젊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세월 속에 묻혀있던 활력이 이 순간 깨어나는 듯했다. 어느덧 밤은 깊어갔고 김지혜는 집안일로 먼저 자리를 떴다. 자리에는 박서윤과 마커스만 남았다. 분위기는 어색해지지 않았다. 마커스는 곁에 있던 작은 손북을 들어 부드러운 선율을 연주했다. 소리는 저녁 바람처럼 온화했다. 사모님,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으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박서윤은 깜짝 놀랐다. 자신은 잘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만난 젊은이에게 간파당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마커스는 북을 치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외로울 땐 북소리를 들어보세요. 북소리는 세상에 아직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해줄 겁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으며 마치 한 줄기 햇살처럼 박서윤의 마음속 어두웠던 구석을 비추었다. 헤어질 때 박서윤은 먼저 자신의 연락처를 건넸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면 나에게 전화해요. 그녀가 말했다. 마커스는 명함을 받으며 여전히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마커스가 무대로 돌아가 다시 북채를 잡는 것을 보며 북소리가 다시 바 안에 울려 퍼졌다. 박서윤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예전의 고독감 대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차올랐다. 그녀는 너무나 오래 평온했던 자신의 삶이 곧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할 것임을 직감했다. 박서윤이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가사도우미는 벌써 잠들었고 집 전체가 자신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다. 그녀는 바로 침실로 가지 않고 거실의 자개장 옆 소파에 앉았다. 주머니 속 작은 명함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명함에는 마커스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손으로 그린 잼베 그림이 인쇄되어 있어 젊은이다운 자유분방함이 느껴졌다. 바에서의 장면이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마커스가 북을 칠 때의 뜨거운 눈빛, 햇살 아래 빛나던 근육, 그리고 고향을 이야기할 때 눈에 반짝이던 빛. 그 꾸밈없는 생명력은 마치 강심제처럼 그녀의 잠자던 심장을 깨웠다. 그녀는 평생을 살면서 잘 다듬어진 미소와 속셈이 숨겨진 인사에 익숙했다. 마커스처럼 원초적이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아무런 방비 없이 자신의 세계로 뛰어든 사람은 없었다. 다음 며칠간 박서윤의 마음은 까닭없이 들떴다. 그녀는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은 늘 조용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멍하니 서서 자신의 눈가주름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의 69 나이와 23 마커스 사이에 놓인 무려 46살의 간극을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까?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마침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낯선 서울 번호가 깜빡였다. 박서윤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마커스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익숙한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바에서 들었을 때보다 더 부드러웠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지난번 격려에 감사하는 의미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요. 박서윤은 거의 즉시 수락했다. 그녀는 기사에게 차를 준비시키고 연분홍색 니트 카디건에 베이지색 와이드 팬츠를 입었다.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이는 차림이었다. 화장은 하지 않고 눈가에 컨실러만 가볍게 발라 최대한 생기 있어 보이게 했다. 거울 속 여인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우아한 기품을 감출 수 없었다. 다만 눈동자 깊은 곳에 쉽사리 감춰지지 않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약속 장소는 박서윤의 회사에서 멀지 않은 청담동의 한 카페였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마커스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심플한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해 바에서의 야성적인 모습 대신 풋풋한 느낌을 주었다. 박서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즉시 일어나 맞은편 의자를 빼주었다. 동작이 신사적이고 자연스러웠다. 사모님, 오셨군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따뜻한 라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종업원에게 물어보니 이 커피가 부드러워서 사모님께 맞을 거라고 하더군요. 박서윤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세심하게 자신을 챙겨준 사람은 오랜만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녀가 커피에 설탕을 넣지 않는 것을 기억해 주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가사도우미조차 정해진 대로 음료를 준비할 뿐 그녀의 취향에 신경 써주는 사람은 없었다. 고마워요, 마커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온도는 딱 맞았고 맛은 부드러웠다. 두 사람은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음악에서 시작해 생활 이야기로 이어졌다. 마커스는 서울에서의 궁핍한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다. 구룡의 고시원에서 비좁게 살고 있고 매일 1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바에 가서 공연을 한다고 했다. 공연비는 많지 않아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는 돈이 없었다. 가끔은 집이 그리워요. 그의 눈빛이 조금 어두워졌다. 하지만 음악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서 제 실력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박서윤은 조용히 들으며 마음 한편이 짠해졌다. 그녀도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며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힘든 시절에는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외롭지는 않았다. 그런데 마커스는 젊은 이방인이 낯선 도시에서 홀로 분투하고 있으니 그 고생은 가히 짐작할 만했다.
커피를 거의 다 마셨을 때 박서윤은 갑자기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마커스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마커스, 내가 제안 하나 할게요. 한번 들어봐요. 마커스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은 아주 넓고 비어있는 방도 많아요. 그러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박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내가 매달 생활비로 2천만 원씩 줄게요. 더 이상 바에서 공연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에만 전념하면 돼요. 마커스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했다. 사모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다. 내가 당신을 후원하겠다고요. 박서윤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얼굴에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오직 세파를 겪은 사람의 담담함만이 서려 있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내 곁에 있어주고 가끔 북을 쳐줘서 이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돼요. 그녀는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릴지 알고 있었다. 69의 노부인이 23의 젊은 청년을 후원한다니. 소문이 나면 서울 상류층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다. 외로움의 맛은 너무나 괴로웠다. 그녀는 자신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작은 것을 붙잡고 싶었다. 만약 마커스가 거절하더라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저 자신의 충동적인 생각이었다고 여기면 그만이었다. 마커스는 침묵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무의식적으로 테이블볼을 만지작거렸다.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월 2천만 원의 생활비, 그리고 호화로운 저택.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하늘에서 떨어진 떡과 같았다. 그가 한국에 온 목적은 음악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지만 현실의 압박은 이미 그를 지치게 했다. 때로는 자신이 길을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박서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을 충분한 시간과 돈을 갖게 될 것이다. 더 좋은 악기를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후원이라는 두 글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 있었다. 이는 자신보다 46살이나 많은 이 여자에게 의지해야 하며 자유의 일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맞은편의 박서윤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하고 진실했으며 경멸이나 계산적인 속셈은 조금도 없었다. 오직 함께 있어주길 바라는 갈망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날 바에서 자신의 북소리를 집중해서 듣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가주름과 눈동자 깊은 곳의 고독을 생각했다. 마음속 망설임이 서서히 사라졌다. 사모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커스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단호했다. 하지만 공짜로 돈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사모님 곁을 잘 지키고 매일 북을 쳐드릴게요. 제가 아는 모든 곡을 연주해드리겠습니다. 박서윤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봄날의 햇살처럼 그녀의 미간에 드리워진 그늘을 걷어냈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요. 그녀는 가방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 5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먼저 필요한 것들을 좀 사세요. 내일 기사를 보내서 이사하는 걸 돕게 할게요. 마커스는 테이블 위에 카드를 보며 손을 살짝 떨었다. 그는 카드를 집어 손에 꼭 쥐었다.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박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우리는 서로 필요한 것을 얻는 거니까. 다음 날 아침, 박서윤은 가사 도우미에게 2층의 객실 하나를 치우게 했다. 그 방은 채광이 아주 좋고 독립된 테라스가 있어 멀리 한강의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특별히 기사를 악기상에 보내 새로운 젬베 세트를 사서 방구석에 놓아두게 했다. 점심 무렵 기사가 마커스를 데리고 돌아왔다. 마커스의 짐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천으로 싼 낡은 북 하나가 전부로 아주 단출했다. 그가 이 호화로운 저택에 들어섰을 때 그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값비싼 유화, 정교한 조각상, 그리고 정원의 푸른 나무들과 맑은 수영장.
이 모든 것은 그가 살던 고시원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는 자신의 신발이 바닥을 더럽힐까봐 조심스럽게 걸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박서윤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그를 2층 객실로 안내했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도우미에게 준비시키라고 할게. 마커스는 방 안의 새로운 가구들과 구석에 놓인 새 잼베 세트를 보며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다. 사모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박서윤이 말을 끊었다. 편하게 지내면 돼. 그날 오후 마커스는 테라스에서 박서윤을 위해 온종일 북을 쳤다. 북소리는 부드러움에서 격정으로, 경쾌함에서 고요함으로 저택의 구석구석을 채웠다. 박서윤은 옆에 등나무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햇살이 그녀의 몸 위로 쏟아져 따스했다. 귓가에는 감미로운 북소리가, 곁에는 젊고 활기찬 기운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밤이 되자 가사도우미는 풍성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긴 원목 식탁에 처음으로 사람이 가득 찼다. 박서윤은 상석에 앉았고 마커스는 그녀 옆에 앉았다. 가사도우미는 곁에서 시중을 들었다. 마커스는 조금 어색해하며 포크와 나이프를 쥔 손이 뻣뻣했다. 박서윤은 그의 긴장을 눈치채고 먼저 한우 스테이크 한 조각을 그의 접시에 덜어주었다. 어려워하지 말고 내 집처럼 편하게 생각해. 마커스는 고개를 들어 박서윤의 온화한 눈빛과 마주쳤다. 마음속의 어색함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박서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북을 연습했던 경험, 가나 부족의 음악 의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서윤은 흥미진진하게 들으며 때때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식탁은 더 이상 예전처럼 침묵에 잠겨있지 않고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마커스는 식탁을 치우겠다고 나섰지만 박서윤이 말렸다. 이런 건 도우미가 할 일이야. 나랑 같이 정원이나 좀 걷자.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정원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했다. 밤바람이 불어와 은은한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마커스는 박서윤에게 가나의 밤하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곳의 별은 서울보다 훨씬 많고 밝다고 했다. 박서윤은 조용히 들으며 가끔 대답했다. 그 순간 박서윤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너무나 오래 침묵에 잠겨있던 이 저택에 드디어 생기가 돌았다. 너무나 오래 외로웠던 그녀의 마음에 드디어 위안이 찾아왔다. 그녀는 곁에 있는 젊고 늠름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기대로 가득 찼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마커스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준 이 여인을 보며 마음이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 곁을 잘 지키며 자신의 북소리로 그녀의 모든 외로움을 쫓아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동거 후 첫 아침, 박서윤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북소리에 잠을 깼다. 그녀가 눈을 뜨자 햇살이 이미 하얀 레이스 커튼을 뚫고 카펫 위에 얼룩덜룩한 빛,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북소리는 바에서처럼 격렬하지 않고 부드럽고 잔잔했다. 마치 산골짜기의 시냇물처럼 침실로 졸졸 흘러들어와 상쾌한 아침 기운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실크 잠옷 가운을 걸치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2층 테라스에서 마커스는 그녀에게 등을 보인 채 헐렁한 면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새로 산 잼베를 집중해서 두드리고 있었다. 아침바람이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날리자 선이 뚜렷한 옆얼굴이 드러났다. 햇살이 그의 구릿빛 피부에 쏟아져 마치 금빛 테두리를 두른 듯했다. 북리듬은 그의 움직임에 따라 오르내렸다. 때로는 새의 지저김처럼 경쾌하고 때로는 속삭임처럼 부드러웠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아침의 협주곡을 이루었다. 박서윤은 문가에 조용히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따스함으로 가득 찼다. 지난 수많은 아침, 그녀는 고요함 속에서 깨어났다. 귓가에는 오직 도우미의 발소리와 창밖의 바람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감미로운 북소리가 함께하니 아침조차 생기가 넘쳤다. 마커스는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몸을 돌려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사모님, 일어나셨어요? 쉬시는데 방해될까봐 일부러 약하게 쳤어요. 박서윤은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아주 듣기 좋았어. 자명종보다 훨씬 낫네. 그녀는 테라스 난간으로 다가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아침 해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하늘을 옅은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어렸을 때 매일 아침 초원에서 북을 연습했어요. 마커스가 그녀 곁으로 다가와 그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곳에는 새들이 아주 많았는데 제 북소리는 그들의 노랫소리와 어우러졌죠. 박서윤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매일 아침 당신의 북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물론이죠. 마커스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께서 좋으시다면 평생이라도 쳐드릴 수 있어요. 박서윤의 마음은 그 말에 가볍게 흔들렸다. 평생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나이에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마커스의 입에서 나오니 거부할 수 없는 순수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침 식사 때 마커스의 행동은 박서윤을 더욱 만족시켰다. 그는 먼저 그녀의 의자를 빼주고 우유를 따라주었다. 그리고 서툰 젓가락질로 접시에 반찬을 어설프게 집으려 해 박서윤을 웃게 만들었다.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박서윤은 웃으며 공용젓가락으로 전복죽을 그의 그릇에 덜어주었다. 여기 음식들 다 맛보렴. 마커스는 고마운 눈빛으로 그녀를 보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커스는 이 저택의 활력소가 된 듯했다. 오전에는 박서윤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가나의 풍습과 부족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후에는 테라스에서 북을 연습했고 박서윤은 옆에서 책을 읽으며 가끔 글을 올려다보았다. 눈에는 다정함이 가득했다. 밤에는 박서윤을 위해 부드러운 곡들을 연주해 주어 그녀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왔다. 박서윤은 마커스가 북소리뿐만 아니라 사람을 챙기는데도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가끔 기침을 하면 그는 즉시 주방으로 달려가 따뜻한 꿀물을 타왔다. 그녀가 책을 오래 봐서 눈이 피로하면 그는 먼저 다가와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다. 동작은 부드럽고 전문적이었다. 한 번은 박서윤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는데 마커스는 즉시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거실 소파로 옮겼다. 그리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 그녀의 발목을 부드럽게 주무르며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 순간 박서윤은 오랜만에 보살핌받는 느낌을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저택의 가사 도우미들도 이 열정적이고 쾌활한 젊은이를 좋아하게 되었다. 마커스는 결코 거만하게 굴지 않았고 도우미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심지어 도우미를 따라 한국의 가정식 요리를 배우기도 했다. 그가 만든 음식 맛은 조금 이상했지만 그 진심과 열정은 도우미들 모두에게 호감을 샀다. 저택 전체에는 더 이상 예전의 침묵 대신 웃음소리와 감미로운 북소리가 가득했다. 곳곳에서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이 달콤한 날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조화롭지 않은 작은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서윤은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수십 년간의 부유한 생활은 그녀에게 깔끔하고 정돈된 습관을 길러주었다. 하지만 마커스의 생활 습관은 그녀와 전혀 맞지 않았다. 마커스는 성격이 자유분방해서 물건을 아무데나 두었다. 그의 북채는 거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벗은 옷은 침실 의자 위에 쌓여 있었다. 마시다 남은 물컵은 쟁반에 두는 것을 잊었고 가끔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발자국을 남겼다. 한 번은 박서윤이 서재에 들어갔다가 자신이 아끼는 한지 고서 몇 권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책장에는 커피 자국 몇 방울이 묻어 있었다. 마커스는 책상 앞에 앉아 그녀의 만년필로 종이에 악보를 그리고 있었다. 박서윤의 마음속에 순간 불쾌감이 치밀었다. 그 고서들은 남편의 유품으로 한 권 한 권이 매우 귀한 것이었다. 그녀는 평소에 쉽게 펼쳐보지도 않았는데 더럽히다니. 마커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엄해졌다. 이 책들은 아주 귀한 거야. 이렇게 함부로 두거나 더럽히면 안 돼. 마커스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여 책상 위의 책을 보고서야 커피 자국을 발견했다. 얼굴에 즉시 미안한 기색이 떠올랐다.
죄송해요, 사모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악보를 그리려는데 종이가 없어서 사모님 책상을 썼는데 실수로 커피를 쏟았어요. 그는 휴지를 들어 책장을 닦으려 했지만 박서윤이 막았다. 닦지 마. 더 번져. 박서윤은 책상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책을 덮어 책장의 방진 커버 안에 넣었다. 그녀는 마커스를 보며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다. 마커스,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이 집의 많은 물건들은 아주 비싸고 특별한 의미가 있어. 앞으로 사용할 때는 좀 더 조심해줘. 물건을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두고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기본적인 예의야. 마커스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주의할게요. 그가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자 박서윤의 마음속 불쾌감은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자라 자유분방한 생활에 익숙해져 이런 섬세한 환경에 처음 와서는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시간을 좀 더 주고 꾸짖기보다는 천천히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서윤이 예상치 못한 것은 비슷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것이다. 마커스는 북을 연습할 때 북채로 바닥을 세게 쳐 얕은 자국을 남겼다. 그는 정원에서 나비를 쫓다가 그녀가 정성껏 키운 귀한 화초를 밟았다. 심지어 슬리퍼를 신은 채로 노크하는 규칙을 잊고 그녀의 침실에 불쑥 들어오기도 했다. 한 번은 집에 박서윤의 오랜 친구 몇 명이 찾아왔다. 그들은 박서윤을 보러 온 것이었다. 모두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커스가 갑자기 상의를 벗은 채로 위층에서 내려왔다. 손에는 북채를 들고 새로 작곡한 리듬을 박서윤과 공유하고 싶어 했다. 거실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멍하니 서 있었다.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이상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박서윤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그녀는 서둘러 마커스에게 말했다. 마커스, 왜 옷을 입지 않았니? 어서 방에 가서 옷 입고 와. 마커스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그녀를 보았다. 사모님, 제 집인데 옷을 입든 안 입든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는 네가 살던 가나 부족 마을이 아니야. 박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다급해졌다. 집에 손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이야. 마커스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얼굴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다. 몇몇 친구들은 서로 눈을 맞추었다.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 담긴 탐색과 수군거림은 박서윤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날의 모임은 결국 어색하게 끝났다. 친구들을 보낸 후 박서윤은 거실에 앉아 마음이 조금 복잡했다. 그녀는 마커스에게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저 자유분방한 생활에 익숙해져 상류 사회의 규칙을 모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었고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처음 결정이 정말로 옳았는지 조금 망설이기 시작했다. 밤에 마커스는 먼저 박서윤의 방으로 찾아왔다. 고개를 숙이고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죄송해요. 오늘 사모님 체면을 깎았어요. 앞으로는 꼭 주의할게요.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박서윤의 마음속 번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마커스, 널 탓하는 게 아니야. 다만 이곳의 생활은 네가 예전에 살던 곳과 달라 지켜야 할 규칙이 많아. 너에게 어렵다는 거 알지만 네가 천천히 적응해 주길 바라. 그럴게요, 사모님. 마커스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이곳의 규칙을 배워서 다시는 사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박서윤은 그를 보며 마음속에 다시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아마 마커스에게 시간을 좀 더 주면 그는 이곳의 생활에 천천히 적응할 것이고 그들의 관계도 처음의 달콤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의 차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마커스의 뼛속 깊이 밝힌 자유분방함과 그녀가 추구하는 정돈된 질서 사이의 갈등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달콤한 겉모습 아래 숨겨진 압류는 언젠가 거센 파도를 일으킬 것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의 박서윤은 아직 초기 달콤함의 기쁨에 잠겨 이 압류 뒤에 어떤 위기가 숨어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마커스의 북소리를 듣고
그의 곁을 즐겼다. 다만 가끔 흐트러진 방을 보거나 그가 무심코 규칙을 어기는 소리를 들을 때 마음속에 미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마커스가 저택 생활에 적응하는 속도는 박서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곧 방에 들어가기 전 노크하는 법을 배웠고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었으며 심지어 박서윤의 지도 아래 포크와 나이프를 소리 없이 사용하는 법도 익혔다. 생활 속 자잘한 마찰이 줄어들면서 저택의 분위기는 다시 처음의 따뜻함으로 돌아왔다. 박서윤은 마커스의 점점 더 세련되어지는 행동을 보며 마음속 걱정을 덜었고 자신의 처음 결정이 현명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매달 2천만 원의 생활비는 박서윤에게는 새발에 피었다. 그녀는 처음에 이 돈이 마커스의 일상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아 그의 음악적 꿈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처음에 마커스는 정말로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생활비로 간단한 옷과 생필품을 사고 가끔 박서윤에게 길가에서 산 꽃다발을 선물하며 얼굴에는 늘 감사한 미소를 지었다. 사모님,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이 돈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이런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동거한 지 보름쯤 지나자 마커스는 박서윤에게 무언가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물건들이었다. 예를 들어 그는 패션 잡지를 들고 와서 한정판 운동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사모님, 이 운동화 밑창 소재가 특별해서 북을 연습할 때 힘을 더 잘 실을 수 있대요. 한 켤레 사도 될까요? 그 운동화 가격은 300만 원이었다. 박서윤은 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 그가 매일 자신을 위해 북을 쳐주는 것을 생각하며 흔쾌히 허락했다. 마음에 들면 사. 내 연습에 도움이 된다면야. 마커스는 돈을 받자 아이처럼 기뻐하며 박서윤을 껴안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날 바로 운동화를 사왔고 새 운동화를 신고 테라스에서 북을 치는 그의 리듬은 평소보다 훨씬 경쾌했다. 박서윤은 옆에서 그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돈 좀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마커스는 또 박서윤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북 연습 시간을 정확히 재기 위해 좋은 시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2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보여주었다. 박서윤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시간을 재는데 그렇게 비싼 시계는 필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분명 마커스가 단순히 사치품을 원하는 것이었다. 마커스, 박서윤의 목소리에 약간의 망설임이 묻어났다. 평범한 시계로도 시간은 볼 수 있잖아.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마커스의 눈빛이 즉시 어두워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비싼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밖에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저만 없어서요. 그리고 이 시계는 소재가 튼튼해서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사모님을 위해 북을 칠게요. 매일 2시간씩 더 연습하면 안 될까요? 마커스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자 박서윤의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69년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이렇게 관대했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마커스의 부탁 앞에서는 늘 마음이 약해졌다. 결국 그녀는 허락했다. 알았어, 가서 사. 마커스는 즉시 고개를 들고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박서윤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이 최고예요. 이번의 타협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았다. 마커스의 물질적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의류나 액세서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비싼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이 너무 느려서 음악 편집을 할 수 없다며 400만 원짜리 최신형 애플 노트북을 원했다. 자신의 휴대폰 화질이 좋지 않아 선명한 연습 영상을 찍을 수 없다며 150만 원짜리 최신 플래그십 휴대폰을 원했다. 심지어 자신의 가방이 격이 떨어져 음악계 친구들을 만날 때 창피하다며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팩을 원했다. 박서윤은 부유했지만 낭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은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다. 사치품을 사더라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만 구입했다.
하지만 마커스의 요구는 점점 더 잦아지고 절제가 없어졌다. 이는 박서윤을 지치게 했고 점차 불만을 갖게 했다. 한 번은 마커스가 포르쉐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제안했다. 이유는 영감을 얻으러 다닐 때 차가 있으면 더 자유로울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 차 가격은 수억 원에 달했다. 박서윤은 이번에는 즉시 허락하지 않았다. 마커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엄격했다. 내가 매달 주는 2천만 원 생활비는 네가 아주 좋은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돈이야. 스포츠카는 필수품이 아니잖아. 그리고 너는 아직 한국 운전면허도 없는데 차도 운전할 수 없어. 마커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서윤에게 거절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사모님, 제가 돈을 함부로 쓴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사는 것도 제 음악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예요. 차가 있으면 더 많은 곳을 다니며 영감을 얻고 더 좋은 곡을 만들어 사모님께 들려드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어. 박서윤은 단호했다. 월 2천만 원의 생활비는 한국에서 아주 높은 수준이야. 많은 젊은이들이 한 달 내내 힘들게 일해도 그만큼 벌지 못해. 두 사람은 처음으로 돈 문제로 다투었다. 마커스는 박서윤이 인색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자신의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않는다고 여겼다. 박서윤은 마커스가 감사할 줄 모르고 탐욕스럽다고 생각했다. 결국 마커스는 화를 내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고 박서윤을 위해 북을 치지도 않았다. 박서윤은 거실에 앉아 마음이 복잡했다. 텅 빈 거실을 보며 익숙한 북소리가 들리지 않자 갑자기 허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엄격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했다. 마커스는 아직 젊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애초에 그를 후원한 것은 그가 자신 곁에 있어주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서였다. 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다면 오히려 처음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서윤은 먼저 마커스를 찾아갔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마커스, 미안해. 어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스포츠카는 사줄 수 없지만 대신 벤츠 한 대는 사줄 수 있어. 면허를 따면 운전할 수 있을 거야. 마커스의 표정이 즉시 환해졌다. 그는 박서윤을 껴안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이 저를 가장 아껴주시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꼭 말 잘 듣고 다시는 사모님 속상하게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박서윤은 마커스가 말하는 말 잘 듣는 거지 일시적이라는 것을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번의 이유는 더 이상 사치품 구매가 아니라 더욱 정당해 보였다. 그는 가나에 계신 어머니가 아프셔서 큰돈이 필요하다며 박서윤에게 5천만 원을 요구했다. 전문적인 녹음 장비를 구입해 자신만의 작업실을 만들고 싶다며 8천만 원을 요구했다. 심지어 부족 마을에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부족 출신으로서 힘을 보태야 한다며 1억 원을 요구했다. 이런 이유들은 모두 합리적으로 들렸고 효심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박서윤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의심이 싹 텄다. 마커스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눈빛은 항상 어딘가 피하는 구석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어머니의 진단서를 보여주거나 녹음 장비의 구체적인 모델이나 작업실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었다. 한 번은 마커스가 고향의 남동생에게 집을 지어줘야 한다며 6천만 원을 다시 요구했다. 박서윤은 즉시 허락하지 않고 말했다. 마커스, 그 돈은 줄 수 있어. 하지만 네 고향 사진과 동생 얼굴을 좀 보고 싶구나. 그래야 나도 마음이 놓이지. 마커스의 눈빛이 순간 당황으로 흔들렸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제 휴대폰에 사진이 없어요. 다음에 고향과 연락할 때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박서윤은 마커스의 사진을 받지 못했다. 그녀가 넌지시 이 일을 물으면 마커스는 항상 여러 가지 핑계를 댔다. 인터넷이 잘 안 터진다거나 고향 사람들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서윤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다. 그녀는 마커스가 말하는 고향 지원이 어쩌면 핑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저 돈일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하면서도 박서윤은 그를 추궁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동반을 잃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이 저택에 겨우 생기가 돌았는데 이런 일로 다시 외로운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마커스에게 6천만 원을 주었다. 마커스는 돈을 받고 신나게 하루 종일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새로운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지만 동생 집 짓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박서윤은 그의 등에 맨 새 가방을 보며 마음이 무언가에 꽉 막힌 듯 답답했다. 그녀는 마커스를 추궁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 그녀는 명확히 깨달았다. 마커스는 더 이상 처음 만났을 때처럼 눈에 북소리와 꿈만 가득했던 순수한 소년이 아니었다. 저택의 호화로운 생활과 쉽게 얻은 돈은 그의 욕망을 계속해서 부풀렸고 점차 자신을 잃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딜레마에 빠졌다. 마커스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면 그의 욕망은 더욱 깊어져 결국 탐욕스러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를 거절하면 그가 떠나버려 자신을 다시 외로움의 심연으로 밀어넣을까 두려웠다. 박서윤은 창가에 앉아 창밖의 이팝나무를 보며 처음으로 이 관계에 대해 깊은 혼란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을 떠올렸다. 쉽게 얻은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처음에 그녀는 돈으로 동반과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돈은 어쩌면 마커스의 몸은 살 수 있어도 그의 진심은 살 수 없었다. 한때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북소리도 이제는 어딘가 공리적인 느낌이 섞여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서윤은 이 관계를 끝낼 결심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커스가 단지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울 뿐이며 신기함이 지나가면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욕망의 수문은 한번 열리면 다시는 닫히지 않는다는 것을. 마커스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지고 과해질 것이며 그녀의 타협과 방임은 자신을 이 잘못된 길에서 더욱 멀리 가게 할 뿐이었다.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더욱 감당하기 힘든 충격일 것이었다. 박서윤의 타협은 마커스를 자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더욱 거리낌 없게 만들었다. 물질적 욕망이 어느 정도 충족되자 그는 생활 방식에서 박서윤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가 잠시 숨겨두었던 자유분방함과 뼛속 깊이 배어있는 부족의 습성은 마치 억눌려 있던 덩굴처럼 이 정교한 저택 안에서 미친 듯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동거 후 세 번째 주말, 박서윤은 평소처럼 밤 10시에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 잠이 얕았고 절대적으로 조용한 환경에서만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침대에 눕자마자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음과 귀를 찢을 듯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남녀의 웃음소리와 장난치는 소리가 섞여 저택의 고요함을 순식간에 깨뜨렸다. 박서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도우미가 실수로 무언가를 깨뜨렸거나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 심지어 누군가 소리 지르는 소리와 아프리카 북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바에서의 리듬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었다. 그녀는 잠옷 가운을 걸치고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정원의 수영장가에는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마커스와 같은 아프리카 젊은이들이었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젊은 여자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서 물장난을 치거나 잔디밭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며 떠들었다. 마커스는 사람들 중앙에 서서 상의를 벗은 채 미친 듯이 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흥분한 표정이 가득했고 완전히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알코올 냄새, 향수 냄새, 그리고 수영장 물 냄새가 섞여 밤바람을 타고 방 안으로 들어와 박서윤을 역겹게 했다. 그녀는 벽시계를 보았다. 이미 밤 11시 반이었다. 이런 소라는 분명 아주 늦게까지 계속될 것이었다. 오늘 밤은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다. 박서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래층으로 내려가 정원으로 나갔다. 시끄럽던 무리는 그녀를 보자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약간의 놀라움과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마커스도 북을 치던 손을 멈췄다. 얼굴의 흥분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박서윤을 보고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다가왔다. 사모님,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제 친구들인데 제가 여기 산다고 하니 구경하러 왔어요. 지금은 한밤중이야. 박서윤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피로와 불만이 담겨 있었다. 너희들 소리가 너무 커서 내 휴식을 방해하고 있어. 그리고 여긴 사적인 공간이야. 이렇게 마음대로 시끄럽게 하면 안 돼. 마커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사모님, 저희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냥 좀 즐기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 부족에서는 밤에 모여노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다 같이 노래하고 춤추다가 아침이 돼서야 헤어지죠. 그의 옆에 있던 흑인 청년도 거들었다. 맞아요, 사모님. 모처럼 모였는데 조금만 더 놀게 해주세요. 여기는 너희 부족이 아니야. 박서윤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강해졌다. 여기는 내 집이고 내 규칙이 있어. 지금 당장 떠나주길 바라. 더 이상 나를 방해하지 마. 마커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박서윤이 자신의 체면을 깎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고 생각했다. 사모님, 너무 까다로우시네요. 그의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다. 제 친구는 곧 사모님 친구이기도 해요. 그냥 손님으로 온 건데 이렇게 쫓아내시면 제가 난처해지잖아요. 두 사람의 언쟁의 현장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젊은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얼굴에 남의 불행을 고소해하는 미소를 지었다. 박서윤은 마커스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속의 분노가 점점 더 커졌다. 그녀는 평생을 살면서 누구도 감히 자신의 뜻을 거스르거나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방자하게 군 적이 없었다. 지금 당장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박서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마커스는 박서윤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 그는 박서윤의 엄격한 표정을 보며 그녀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불만스러웠지만 결국 돌아서서 친구들에게 아프리카 말로 몇 마디 했다. 친구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아까 거들었던 청년은 박서윤을 도발적으로 쳐다보며 무언가 중얼거렸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 좋은 말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떠난 후 정원은 엉망진창이었다. 술병, 음식 포장지, 휴지가 사방에 널려 있었고 수영장에는 플라스틱 컵 몇 개가 떠다녔다. 잔디밭도 마구 바려 엉망이었다. 박서윤은 눈앞의 광경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다. 마커스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고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죄송해요. 여기서 시끄럽게 하게 해서는 안 됐는데 도우미에게 깨끗이 치우라고 할게요. 박서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가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녀는 이 일을 겪고 나면 마커스가 교훈을 얻어 더 이상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시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것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 후 마커스는 친구들을 집에 자주 초대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주말에, 때로는 평일 저녁에도 그들은 더 이상 정원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고 모임 장소를 거실과 지하실로 옮겼다. 소리는 이전보다 작아졌지만 여전히 박서윤의 휴식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이런 모임은 종종 새벽 서너 시까지 계속되었고 알코올과 담배 냄새가 저택 전체에 퍼져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2층에 있는 박서윤의 침실에서도 아래층의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의 수면의 질은 점점 더 나빠졌고 매일 짙은 다크서클을 달고 살았다. 정신도 점점 쇠약해졌다. 의사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고 당부했지만 이제 그런 요구조차 사치가 되었다. 박서윤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한 것은 마커스와 그의 친구들이 모임 때 부족의 특별한 의식을 거행한다는 것이었다. 한 번은 그녀가 한밤중에 이상한 노랫소리에 잠이 깨어 아래층을 확인하러 갔다가 거실에 촛불 수십 개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커스와 그의 친구들은 원을 그리고 앉아
손에는 이상한 깃털과 뼈를 들고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표정은 경건하고 기이했다. 거실 바닥에는 붉은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알 수 없는 식물과 과일이 놓여 있어 마치 어떤 제사 의식처럼 보였다. 공기 중에는 코를 찌르는 약초 냄새가 퍼져 박서윤을 어지럽게 했다. 그녀는 계단 입구에 서서 눈앞의 기이한 광경을 보며 마음속에 공포와 불편함이 가득 찼다. 마커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서윤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마커스는 그녀를 보고 서둘러 노래를 멈추고 설명했다. 사모님, 이건 저희 부족의 축복 의식이에요. 평안과 행운을 기원하는 거죠. 여기는 내 집이야. 너희들이 여기서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 박서윤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것들 다 치워. 앞으로 다시는 이러지 마. 사모님, 이건 저희 부족의 전통이고 아주 신성한 거예요. 마커스의 목소리가 약간 고집스러워졌다. 이 의식을 하는 것도 이 집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나는 그런 축복 필요 없어. 박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들 다 치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 마커스는 박서윤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그녀가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며 친구들에게 짐을 치우라고 했다. 친구들은 모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박서윤을 보는 눈빛도 적대감으로 가득했다. 2일 이후 박서윤과 마커스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되었다. 마커스는 박서윤이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다. 박서윤은 마커스가 자신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집을 제멋대로 하는 장소로 여긴다고 생각했다. 그 기이한 부족 의식은 그녀를 더욱 공포스럽고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처음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에 마커스의 열정과 활력이 자신의 삶의 색채를 더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열정 뒤에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다. 저택의 북소리는 이제 더 이상 감미롭게 들리지 않고 소음의 원천이 되었다. 마커스의 미소도 더 이상 그녀를 따뜻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박서윤의 몸도 장기간의 수면 부족과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 그녀는 자주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식욕도 점점 떨어졌다. 도우미는 그녀의 점점 초췌해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권했다. 사모님, 그냥 마커스 씨를 내보내시는 게 어때요? 이러다 정말 몸 상하시겠어요? 박서윤이 어찌 그를 내보내고 싶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말이 입가에 맴돌 때마다 그녀는 다시 망설였다. 그녀는 예전에 그 외로운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고 이 저택이 다시 침묵에 잠기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마커스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자신을 위해 변화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마커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박서윤이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큰 양보를 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정원에서 큰 파티를 열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박서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심지어 부족의 전통 의식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 불만과 저항도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었다. 갈등의 씨앗은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깊이 뿌리내렸고 단 하나의 도화선만 있으면 완전히 폭발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도화선은 곧 나타날 것이었다. 박서윤은 여전히 묵묵히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다. 그녀는 더 큰 폭풍이 멀지 않은 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의 인내와 양보는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공경에 빠뜨렸다. 박서윤은 결국 약속을 지켜 마커스에게 흰색 벤츠 한 대를 사주었다. 최고급은 아니었지만 최신 C클래스 모델로 7천만 원에 가까운 차였다. 차를 받은 날 마커스는 신이 나서 차 주위를 몇 바퀴나 돌았다. 매끄러운 차체를 어루만지기도 하고 차 안에 들어가 핸들을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얼굴에는 갖고 싶던 장난감을 얻은 아이처럼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사모님, 이 차 정말 멋져요. 마커스는 박서윤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제 이걸 타고 바다에 가서 영감을 얻고
산에 가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겠어요. 분명 더 좋은 곡을 많이 만들어 사모님께 들려드릴게요. 박서윤은 그의 들뜬 모습을 보며 돈을 쓴 것에 대한 약간의 씁쓸함도 옅어졌다. 그녀는 그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운전 조심하고 빨리 면허 붙었다. 마커스의 학습 능력은 뛰어났다. 그는 한 달 만에 한국 운전면허를 땄다. 면허를 딴 날, 그는 바로 차를 몰고 한 바퀴 돌고 왔다. 돌아왔을 때 얼굴에는 더위만만한 표정이 가득했다. 그 후로 그는 자주 차를 몰고 외출했다. 때로는 음악계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고, 때로는 영감을 얻으러 간다고 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운전을 즐겼다. 박서윤은 이에 대해 크게 간섭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커스가 젊은이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것도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괜찮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녀는 이 차가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이 완전히 폭발하는 도화선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다. 박서윤은 원래 변호사와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30분 전에 기사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시켰다. 하지만 기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와 보고했다. 사모님, 마커스 씨가 사모님께서 사주신 벤츠를 몰고 나갔습니다. 지금 차고에 차가 없습니다. 박서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미간을 찌푸렸다. 언제 나갔는데? 뭘 하러 나갔다고? 아침 8시쯤 나갔습니다. 기사가 대답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박서윤은 벽시계를 보았다. 이미 오후이시였다. 이게 어딜 봐서 잠깐인가.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마커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오랫동안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변호사에게서는 이미 언제 회사에 도착하는지 재촉하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박서윤은 초조하고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기사에게 택시를 부르라고 했다. 겨우 약속 시간 전에 회사에 도착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내내 박서윤은 마음이 딴 데가 있었다. 머릿속에는 마커스가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 왜 자신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차를 몰고 나갔는지 하는 생각만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내심이 마커스에 의해 계속해서 시험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제멋대로 굴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마커스는 차를 몰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박서윤은 이미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은 물이라도 떨어질 듯이 어두웠다. 마커스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얼굴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오늘 어디 갔었어? 왜 전화는 안 받고? 박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마커스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 말했다. 저 친구 만나러 갔었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친구를 하루 종일 만나? 박서윤이 추궁했다. 차 몰고 나갈 때 왜 나나 기사님께 한마디 말도 안 했어? 내가 오후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 알면서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 죄송해요, 사모님. 깜빡했어요. 마커스의 목소리에는 변명의 기색이 역력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너무 재미있게 놀다 보니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박서윤은 그의 무심한 태도를 보며 마음속의 분노가 더욱 치밀었다. 그녀가 막 화를 내려는 순간 시선이 우연히 차체에 닿았다. 거실 통유리창을 통해 벤츠의 오른쪽 문에 길게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흠집은 차 앞쪽부터 뒤쪽까지 이어져 매우 눈에 거슬렸다. 게다가 앞범퍼도 약간 찌그러져 있어 분명히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았다. 차는 왜 저래? 박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창밖에 차를 가리켰다. 문에 난 흠집은 어떻게 된 거고 범퍼는 왜 찌그러졌어? 마커스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차를 보고는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숨기려 했지만 사실이 눈앞에 뻔히 보이니 숨길 수가 없었다. 제가 실수로 벽에 긁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 벽에 긁었는데 그렇게 긴 흠집이 나고 범퍼까지 찌그러져? 박서윤은 믿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니? 박서윤의 추궁에 마커스는 결국 숨기지 못하고 털어놓았다. 죄송해요, 사모님.
오늘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어요. 운전해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런데 실수로 다른 차랑 부딪혔어요. 내가 너한테 사준 차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박서윤은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다. 마커스, 너는 이 차가 내가 7천만 원을 주고 산 거지 내 장난감이 아니라는 생각 안 해봤어? 나를 존중하긴 했어? 내 말을 듣기는 했냐고. 그녀는 이 차를 살 때의 망설임과 타협, 그리고 마커스에 대한 자신의 관용을 떠올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그의 이토록 무심하고 제멋대로인 행동이었다. 이 차는 비록 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마커스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차를 망가뜨렸다. 그냥 좀 긁힌 거잖아요. 수리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필요 있어요? 마커스는 박서윤의 꾸지람에 짜증이 나서 고개를 들고 반박했다. 친구가 수리비는 다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사모님은 돈도 많으시면서 왜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세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야. 박서윤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너한테 물건을 사주는 건 네가 소중히 다뤄주길 바라기 때문이지. 이렇게 함부로 낭비하고 망가뜨리라고 사주는 게 아니야. 너는 내 관용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인내심을 마음대로 넘어도 되는 선으로 생각했어. 넌 나를 너무 실망시켰어. 아니에요. 마커스도 흥분했다. 그냥 친구에게 차를 한번 빌려준 것뿐이에요. 일부러 망가뜨린 것도 아니잖아요. 사모님은 항상 이래요. 작은 일 하나 가지고 크게 화내시고 항상 저를 탓하시잖아요. 사모님은 저를 전혀 이해하지도 제 친구들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두 사람은 점점 더 격렬하게 다투었고 거실의 분위기는 일촉즉발이었다. 마커스는 박서윤이 사소한 일에 과민 반응하고 인색하다고 생각했고 박서윤은 마커스가 감사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다투는 와중에 박서윤은 한 걸음 다가가 마커스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를 진정시키고 차분히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커스가 갑자기 팔을 세게 뿌리칠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의 힘은 매우 컸다. 박서윤은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해 그가 그렇게 뿌리치자 순간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등은 뒤에 있던 자개장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아야, 박서윤은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 눈물이 순간 솟구쳤다.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시려서였다. 마커스가 그녀에게 손을 댄 것은 처음이었다. 비록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공포와 절망에 빠뜨리기에는 충분했다. 마커스도 자신이 박서윤을 밀칠 줄은 몰랐다. 그는 박서윤이 등을 부여잡고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다가가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딱딱한 변명이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먼저 저를 잡았잖아요. 이 말은 박서윤의 마음속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부서뜨렸다. 그녀는 눈앞에 이 젊은 남자를 보았다. 한때의 열정과 진심은 이미 사라지고 이기심과 폭력성, 그리고 냉담함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돈과 감정, 그리고 시간을 쏟았지만 돌아온 것은 이런 결과였다. 박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등에서는 둔한 통증이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공허해졌다. 마커스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마커스, 넌 나를 너무 실망시켰어. 오늘부터 넌 저 차를 운전할 수 없고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도 안 돼. 만약 할 수 없다면 이 집에서 나가줘. 마커스는 박서윤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다. 저를 쫓아내겠다고요? 고작 차 한 대 때문에요? 박서윤 씨, 잊지 마세요. 처음에 저더러 남아달라고 애원한 건 당신이었어요. 이제 돈 좀 생겼다고 마음대로 제 자존심을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그는 처음으로 박서윤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에는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다. 나는 너한테 남아달라고 애원한 적 없어. 박서윤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분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한 것을 얻는 관계였어. 나는 너에게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고 너는 나에게 동반을 제공했지.
하지만 지금 너는 내가 원하는 동반을 제공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나에게 손까지 댔어. 우리 사이의 약속은 이미 내가 깨뜨렸어. 마커스는 박서윤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의 자존심과 불만은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고는 돌아서서 위층으로 달려가 쾅 소리를 내며 자기 방문을 닫았다. 박서윤은 홀로 거실에 서서 굳게 닫힌 계단 입구를 보며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거실의 자개장은 남편과 함께 고른 것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밀쳐져 부딪힌 곳이 되었다. 벽에 유화는 여전히 걸려 있었지만 한때 따뜻했던 집은 이토록 차갑고 낯설게 변해버렸다. 도우미가 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박서윤이 우는 것을 보고 서둘러 다가와 위로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의사를 부를까요? 박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괜찮아, 내려가봐.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등의 통증은 계속되었지만 마음의 통증은 몸의 통증보다 수천 배는 더 강렬했다. 그녀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마커스의 행동은 이미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의 통제 불능은 그녀에게 전례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마커스가 이 저택을 떠나면 다시 예전의 침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녀는 다시 망설였다. 외로움의 맛을 그녀는 정말로 다시 겪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갈등과 고통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위층의 마커스는 방 안에서 화가 나서 안절부절못했다. 그는 박서윤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했다. 고작 차 한 대인데 수리하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과민 반응하고 자신을 쫓아내려 하는가. 그는 이 관계에서 자신이 항상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느꼈다. 박서윤은 항상 돈으로 자신을 통제하려 했고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화기 너머의 친구는 그를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추겼다. 박서윤이 나이가 많아 성격이 괴팍하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정안되면 그를 떠나 그의 재능이라면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커스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의 원망이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친구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 그는 박서윤에게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뜯어내고 멋지게 떠날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이미 점점 더 깊어져 다시는 메울 수 없게 되었다. 박서윤의 인내와 망설임, 마커스의 이기심과 탐욕은 본래 돈 위에 세워진 이 관계를 완전히 통제 불능의 상태로 몰고 갔다.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 격렬한 충돌과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일 것이었다. 그리고 박서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더 큰 타격이 멀지 않은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그 다툼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마커스는 더 이상 박서윤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매일 방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차를 몰고 나가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았다. 한때 감미로웠던 북소리는 저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끝없는 침묵과 어감만이 남았다. 박서윤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그녀는 매일 조마조마하며 마커스와 또다시 충돌할까봐 두려워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항상 마커스가 자신을 밀치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 등의 둔한 통증이 희미하게 계속되는 듯하여 잠들기 어려웠다. 식욕도 극도로 떨어져 매 끼니 조금씩밖에 먹지 못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도우미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며 여러 번 권했다. 사모님, 그냥 마커스 씨를 내보내시는 게 어때요? 이러다 정말 몸 상하시겠어요. 박서윤은 매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에 마지막 환상을 품고 있었다. 마커스가 진정하고 자신에게 먼저 사과하고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가 하루하루 기다린 것은 마커스의 더욱 심해지는 냉담함과 거리감뿐이었다. 그날 오후 박서윤은 어지러움을 심하게 느껴 거실 소파에 누워 쉬고 있었다. 도우미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와 탁자에 놓자마자 멀리 식탁 위에 있던 마커스의 휴대폰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커스가 아침에 나갈 때 휴대폰을 잊고 간 것이었다. 휴대폰은 계속해서 진동했고 화면은 계속해서 밝아지며 위챗 메시지 미리 보기가 하나둘씩 떠올랐다. 박서윤은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메시지 내용은 바늘처럼 그녀의 눈을 찔렀다. 자기야, 언제 나한테 올 거야? 지난번에 사준다고 한 가방, 언제 사줄 거야? 그 늙은 여자, 우리 사이 눈치채지 못했지? 내가 돈 더 뜯어낼 방법 생각해 줄까? 모든 메시지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서윤의 심장을 사정없이 찔렀다. 그녀의 몸은 순간 굳어버렸고 피가 멎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마커스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휴대폰은 잠금 화면이 아니었다. 그녀는 쉽게 위챗을 열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릴리였고 프로필 사진은 젊고 예쁜 여자였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요염하게 웃고 있었다. 대화 기록을 열자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다. 마커스는 이릴리라는 여자와 동거한 지 한 달 만에 알게 되었다. 마커스는 수시로 그녀에게 돈을 보내고 선물을 사주었으며 호텔에도 데려갔다. 대화 기록 속에서 마커스는 박서윤을 늙어 죽지 않는 여자, 돈 많은 호구라고 묘사했다. 자신이 박서윤 곁에 있는 이유는 단지 그의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며 돈을 충분히 뜯어내면 즉시 떠날 릴리와 함께 해외에서 살 것이라고 했다. 그 늙은 여자는 늙고 못생겨서 보기만 해도 역겨워. 그 여자 돈 때문이 아니면 1초도 그 여자 곁에 있고 싶지 않아. 그 여자가 주는 생활비 2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어떻게든 더 뜯어내야겠어? 그때 되면 너한테 명품 가방, 사치품 사줘서 호강시켜 줄게. 걱정 마. 그 여자는 나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외로운데 우리 사이를 알아도 감히 나를 어쩌지 못할 거야. 이 눈을 찌르는 글자들을 보며 박서윤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수많은 벌들이 귓속을 날아다니는 듯했다. 그녀는 마커스가 비록 이기적이고 탐욕스럽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약간의 감사함과 진심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자신이 그의 눈에 이렇게 비참한 존재일 줄은 몰랐다. 그녀가 쏟아부은 돈, 감정, 그리고 시간은 마커스에게는 단지 부를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한때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미소, 그녀를 따뜻하게 했던 관심은 모두 위장된 가짜였다. 그녀는 바보처럼 이 젊은 남자에게 놀아나면서도 자신이 외로움을 이겨낼 해독제를 찾았다고 어리석게 믿었다. 엄청난 충격의 박서윤은 거의 기절할 뻔했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은 끊어진 구슬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려 가슴 앞진을 적셨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울 힘조차 없었다. 그저 억눌린 흐느낌만 나올 뿐이었고 그 소리는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마커스가 돌아왔다. 그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박서윤과 그녀의 손에 들린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박서윤은 꽉 쥔 채 놓지 않았다. 왜 제 휴대폰을 훔쳐보세요? 마커스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고 시선은 피하며 박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박서윤은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마커스, 이게 다 사실이야? 너와 그 여자, 그리고 네가 한 말들, 다 사실이냐고? 마커스는 일이 탄로 났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아예 자포자기했다. 얼굴에 조롱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사실이면 어쩔 건데요? 설마 내가 당신 같은 늙은 할머니를 진짜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돈 때문이 아니면 내가 왜 이 죽은 듯이 조용한 집에서 당신 같은 재미없는 늙은 여자랑 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였구나.
박서윤의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나에 대한 모든 친절, 모든 관심이 다 거짓이었어. 그 북소리, 그 약속들도 다 거짓이었고, 당연히 거짓이죠. 마커스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고, 심지어 경멸의 빛까지 띄었다. 내가 정말 매일 당신을 위해 북을 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당신을 기쁘게 해서 당신이 순순히 돈을 주게 만들려는 게 아니었다면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하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 소중한 물건들, 내 눈에는 그냥 쓸모없는 고물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서윤의 심장을 한 조각 한 조각 베어냈다. 그녀는 눈앞에 이 흉측한 얼굴의 남자를 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열정적이고 순수한 소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것을,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다. 그녀는 돈으로 동반과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얻은 것은 사기와 끝없는 상처뿐이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좋은 생활을 하게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박서윤의 목소리에 절망적인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저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당신 잘못은 너무 순진하고 너무 돈이 많고 또 너무 외로웠다는 거야. 마커스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당신 같은 늙은 여자는 돈 말고 뭐가 있어요? 누가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겠어요? 나는 그저 상황을 이용해 당신을 현금 인출기처럼 썼을 뿐이야. 원망하려면 속아 넘어간 당신 자신을 원망해야지. 이 얼음처럼 차갑고 뼈에 사무치는 말들은 박서윤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몸이 풀려 소파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웅크리고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상처 입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이것은 억눌린 흐느낌도 소리 없는 눈물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쌓여온 억울함, 분노, 실망, 그리고 절망이 이 순간 완전히 폭발한 것이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날카롭고 절망적이었으며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져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울고 자신의 외로움을 울고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사기로 돌아온 것을 울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렸다.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보낸 30년, 남편이 그녀에게 보여준 사랑과 존중을 생각했다. 마커스의 위선과 비교하면 남편의 사랑은 너무나 소중하고 진실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이토록 황당한 결정을 내려 자신을 이런 지경에 빠뜨렸다. 마커스는 바닥에 웅크려 통곡하는 박서윤을 보며 얼굴에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만 울어요. 시끄러워 죽겠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쩌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계속 나한테 돈 주면서 여기 있게 하든가 아니면 나를 쫓아내든가. 하지만 말해두겠는데 그냥은 안 나갈 거야. 위자료를 줘야 할 걸.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이를 폭로해서 당신을 온 서울의 웃음거리로 만들어주겠어. 그의 협박은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박서윤의 정신을 완전히 짓눌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 마커스를 보았다. 눈에는 공포와 혐오가 가득했다. 이 남자는 그녀의 감정과 돈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그녀를 협박하고 명예까지 훼손하려 했다. 엄청난 정신적 압박과 감정적 타격에 박서윤의 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끼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을 잃었다. 사모님, 사모님. 도우미가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달려나와 바닥에 쓰러진 박서윤을 보고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얘졌다. 그녀는 서둘러 박서윤을 부축하려 하며 동시에 마커스에게 소리쳤다. 뭘 멍하니 서 있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마커스는 쓰러진 박서윤을 보고 마음속으로도 조금 당황했다. 그는 박서윤이 이렇게까지 크게 반응하고 쓰러질 줄은 몰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곧 도착해 박서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의사는 박서윤이 장기간의 정신적 긴장, 수면 부족, 그리고 격한 감정으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하여
일시적인 실신을 했다고 진단했다. 다행히 빨리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봐야 하며 반드시 감정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더 이상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서윤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녀는 천장을 보며 머릿속으로 마커스가 했던 말들과 그 추악한 대화 내용을 계속해서 되새겼다.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친구 김지혜가 소식을 듣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다. 박서윤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김지혜는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 서윤아, 왜 이렇게까지 됐어? 내가 그 젊은 놈 믿을 수 없다고 했잖아. 내 말을 듣지 않더니만. 박서윤은 김지혜를 보며 눈물이 다시 램부주 흘러내렸다. 지혜야, 나 후회해. 정말 후회해. 내가 한순간 어리석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황당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김지혜는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우선 몸부터 잘 챙겨. 몸이 좋아지면 그때 그놈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다시는 그놈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후 박서윤의 몸은 조금 나아져 퇴원 수속을 밟았다. 저택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마커스를 보았다. 박서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마커스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 돌아왔어요? 나도 다 생각했어요. 위자료로 2억 원 줘요. 그럼 바로 이사 가고 다시는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박서윤은 그를 보았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다. 오직 끝없는 피로와 혐오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되며 이 남자에게 협박당하고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 생사의 기로에서 겪은 타격을 통해 드디어 완전히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마커스를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커스, 떠나. 나는 너한테 위자료 한 푼도 줄 수 없어. 네가 이 집에서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만약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게 할 거야. 그때 되면 너는 돈도 못 받고 명예도 잃게 될 거야. 마커스는 박서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분노에 차서 말했다. 박서윤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나를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해두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걸요. 나는 이미 결정했어. 박서윤의 눈빛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너한테 하루의 시간을 줄게. 짐 싸서 여기서 나가.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그녀는 말을 마치고 더 이상 마커스를 쳐다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이 소동이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미 심신이 지쳐 더 이상 어떤 소동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빨리 이 남자에게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평온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었다. 비록 여전히 외롭더라도 속고 상처받는 것보다는 나았다. 침실로 돌아온 박서윤은 창가에 앉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강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짭조름한 습기를 가져다 주었다. 혼란스러웠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그녀는 앞으로 힘든 싸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려워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된 동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황당한 관계를 겪고 나서 그녀는 드디어 깨달았다. 진정한 동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억지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외로움은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무서운 것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잃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초췌한 자신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래층의 마커스는 박서윤의 단호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도 조금 위축되었다. 그는 박서윤이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줄은 몰랐고 그녀가 그렇게까지 단호할 줄은 몰랐다. 그는 정말로 이대로 떠나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박서윤에게서 충분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그는 또 억울했다. 새로운 충돌이 다시 원형되는 듯했다. 하지만 박서윤은 이미 예전에 그 약하고 망설이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은 수많은 상처와 타격을 겪은 후 이미 단단해졌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결심을 했다. 꿈에서 깨어난 이 순간의 단절은 결코 평온하지 않을 운명이었다. 하지만 박서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었다. 박서윤이 2층 침실로 돌아간 후 아래층에서는 곧 마커스가 물건을 부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도자기 화병이 깨지는 소리, 테이블과 의자가 끌리는 마찰음, 그리고 그의 영어와 아프리카 말이 섞인 욕설 소리가 마치 무딘 칼날처럼 이미 상처투성이인 이 저택을 반복해서 베어냈다. 도우미는 겁에 질려 주방에 숨어 나오지 못했다. 문 너머로도 자신의 격렬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박서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저 침실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창밖의 변함없는 한강 풍경을 바라보았다. 파도가 반복해서 바위에 부딪히며 단조롭고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서서히 가라앉혔다. 깨진 도자기들은 남편이 생전에 수집했던 골동품이었다. 쓰러진 테이블과 의자들은 두 사람이 함께 고른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금의 아쉬움도 없었고 오직 완전한 해방을 앞둔 무감각만이 있었다. 마커스는 온종일 소란을 피웠다. 그는 거실에서 부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부쉈다. 술병 조각이 사방에 튀었고 자개장 손잡이는 발로 차여 움푹 패였다. 벽에 걸려있던 유화도 그가 잡아당겨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두 동강 났다. 그는 마치 통제불능의 야수처럼 텅 빈 거실에서 울부짖고 포효하며 자신의 불만과 억울함을 토해냈다. 저녁 무렵 소란이 드디어 멈췄다. 박서윤은 그가 지쳤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녀는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눈앞의 광경에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한때 정교하고 깔끔했던 거실은 이제 마치 대재앙을 겪은 듯 엉망진창이었다. 깨진 도자기 조각, 흩어진 책들, 쓰러진 화분, 부서진 액자, 그리고 바닥 가득한 술과 음식물 찌꺼기. 공기 중에는 알코올, 먼지, 그리고 분노가 섞인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마커스는 거실 중앙바닥에 주저앉아 부서진 소파의 등을 기댄 채 아직 깨지지 않은 유리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잔에 남은 위스키가 흔들렸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혼탁했으며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가득했다. 박서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는 고개를 들어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다. 왜, 당신 보물 가구들이 아까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2억 원을 줬어야지. 박서윤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엉망진창인 바닥을 천천히 걸어 테라스 통유리창 앞으로 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의 과거의 어리석음을 밟는 듯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서서히 지는 석양을 보았다. 노을이 수면을 금빛으로 물들여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금의 파문도 잃지 않았다. 마커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동 하나 없이 차분했다. 나는 너한테 기회를 줬어. 마커스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분노하고 울고 이전처럼 타협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죽은 물과 같은 평온함만이 있었다. 이 평온함은 분노보다 그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기회? 무슨 기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반문했다. 당신이 나한테 돈 준 것 말고 무슨 기회를 줬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내 친구들도 내 문화도 존중하지 않았다고. 당신은 그저 나를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 북치는 애완동물처럼 여겼을 뿐이야. 도구? 애완동물? 박서윤은 몸을 돌려 처음으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눈에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간파한 듯한 맑음만이 있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돈 위에 세워진 거래였어. 인정해. 나는 처음에 돈으로 너의 동반을 사서 이 집의 생기를 불어넣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적어도 너를 존중하고
포용했고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생활을 제공했어. 그런데 너는? 네가 나에게 준 것은 오직 기만, 탐욕, 배신, 그리고 끝없는 상처뿐이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엉망진창인 바닥을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네가 부순 이 물건들 하나하나가 너의 인격보다 더 귀중해. 너는 입만 열면 내가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너는 언제 나를, 이 집을 존중한 적이 있었니? 마커스는 그녀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의 조롱은 서서히 분노로 변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박서윤에게 다가가 무언가 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두 걸음을 떼자마자 저택의 대문이 갑자기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키가 큰 경호원 두 명이 들어왔고 그 뒤를 양복 차림의 변호사가 따랐다. 박 여사님, 왔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박서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마커스는 이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순간 멈췄다. 얼굴에 분노도 수그러들었고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박서윤이 정말로 변호사와 경호원을 부를 줄은 몰랐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았다. 마커스 씨. 변호사가 서류 한 부를 꺼내 마커스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박 여사님의 후원 계약 해지 통지서입니다. 계약에 따라 박 여사님은 귀하에게 상응하는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으나 귀하는 여러 차례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박 여사님의 이익과 신변 안전을 해쳤습니다. 따라서 박 여사님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귀하가 즉시 이곳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가 엄격해졌다. 또한 박 여사님은 귀하가 재물을 손괴하고 언어적 모욕과 협박을 한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만약 지금 협조적으로 퇴거하신다면 박 여사님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저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박 여사님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귀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커스는 변호사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옆에 있는 위협적인 경호원들을 보았다. 마음속에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흥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박서윤은 이번에 단단히 마음먹고 그를 쫓아내려 했고 그가 반박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지기를 반복했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초라함이 섞여 있었다. 나갈게요. 지금 당장 나갈게요. 경호원들이 마커스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 짐을 쌌다. 그의 짐은 여전히 단출했다. 처음 왔을 때와 같은 낡은 여행 가방과 천으로 싼 낡은 북 하나. 그는 더 이상 박서윤을 쳐다보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짐을 싸고 경호원들의 호송 아래 3개월 넘게 살았던 이 저택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대문이 닫히는 순간 박서윤은 마치 마음속에 팽팽했던 줄 하나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뒤에 있던 소파 팔걸이에 주저앉았다. 3개월 넘게 쌓여온 억울함, 분노, 절망, 그리고 피로가 이 순간 완전히 폭발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격렬하게 떨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이번의 울음은 억눌린 흐느낌도 절망적인 포효도 아니었다. 완전히 해방된 후에 카타르시스였다. 마치 뒤늦게 내린 폭우처럼 그녀의 마음속 모든 어둠과 오물을 씻어내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울고 자신의 외로움을 울고 이 황당한 경험을 울었다. 그리고 한때 욕망에 눈이 멀고 외로움에 휩싸였던 자신을 울었다. 변호사와 경호원들은 조용히 물러났고 도우미도 묵묵히 엉망진창인 바닥을 치웠다. 아무도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다. 저택 전체에는 오직 그녀의 가슴 찢어지는 울음소리와 창밖의 파도 소리만이 어우러져 비장하면서도 후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얼마나 울었을까. 박서윤의 울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가득했고 눈은 호두처럼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맑아졌다. 그녀는 휴지를 꺼내 얼굴에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나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도우미가 조심스럽게 깨진 도자기 조각을 치우고 있다가
그녀가 다가오자 서둘러 손을 멈췄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좀 쉬시지 않고요. 박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힘든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고생했어. 이 물건들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안 되는 건 버려줘. 알겠습니다, 사모님. 도우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해서 치웠다. 그 후 며칠 동안 박서윤은 전문 청소팀과 골동품 복원가를 집으로 불렀다. 깨진 도자기는 조심스럽게 복원되었고 부서진 액자는 다시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더러워진 카펫은 완전히 세탁되었고 손상된 가구는 수리를 위해 보내졌다. 저택의 혼란은 조금씩 정리되어 점차 예전의 깔끔하고 정교한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상처 입었던 흔적은 마치 마음속에 새겨진 흉터처럼 다시는 완전히 지울 수 없었다. 박서윤은 더 이상 사교 모임에 나가지도 다른 누군가를 찾지도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여전히 테라스에서 일출을 보았지만 곁에는 더 이상 그 부드러운 북소리가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여전히 서재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채우려 했었던 공허함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긴 식탁에 혼자 앉아 식사했지만 더 이상 맞은편의 빈 의자가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았다. 그녀의 생활은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평온하고 규칙적이며 심지어 조금 단조로웠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그녀의 내면이 더 이상 외로움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풍파를 겪은 후에 평온함과 여유로움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취미를 되찾기 시작했다. 매일 서예를 연습하며 붓과 먹 사이에서 내면의 평안을 찾았다. 그녀는 정원의 식물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바렸던 화초들이 다시 새싹을 틔우는 것을 보며 마음속에도 희망이 싹 텄다. 그녀는 오랜 친구들과 연락하며 가끔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이상 그 시시콜콜한 일상의 소란을 피하지 않았다. 의사는 그녀의 몸이 아주 잘 회복되었고 정신 상태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잠들 수 있었고 밤에 침대에 누워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침까지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혈색이 돌았고 눈가의 주름에는 세월이 남긴 평화로움이 더해졌다. 어느 날 김지혜가 그녀를 보러 왔다. 저택의 익숙한 가구들을 보고 또 박서윤의 평온한 표정을 보며 рем부주 말했다. 서윤아, 너 지금 모습 정말 좋아 보여.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박서윤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차를 따라 주었다. 그렇게 많은 일을 겪었으니 이제 정신 차려야지. 예전에는 외로움이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서 무언가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결국 욕망에 이끌려나 자신을 망칠 뻔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외로움은 사실 무서운 게 아니야. 무서운 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잃는 거지. 그녀는 창밖에 이팝나무를 보았다. 나무잎이 햇살 아래 푸르게 빛났다. 혼자 사는 삶도 아주 멋질 수 있어. 나만의 취미가 있고 몇몇 좋은 친구가 있고 추억할 기억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김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 안 할 거야. 박서윤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눈빛은 단호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맑은 정신으로 자유롭게. 석양이 지고 금빛 노을이 통유리창을 통해 박서윤의 은회색 머리카락 위에 쏟아져 따뜻한 빛을 더했다. 그녀는 테라스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강바람이 불어와 은은한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귓가에는 오직 파도 소리와 바람의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그 황당했던 경험은 마치 악몽과 같았다. 꿈에서 깨어난 후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그것은 그녀를 완전히 성장시켰다. 그녀는 드디어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산 거짓된 동반도 억지로 구한 시끌벅적함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내면의 평온함과 자족감이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외로움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성취이다. 한남동의 밤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 하얀 저택은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더 이상 고독의 상징이 아니라 한 여인이 풍파를 겪은 후 다시 자신을 찾아낸 안식처였다. 박서윤의 이야기는 어쩌면 서울 상류 사회의 찻잔 속 태풍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그저 인생길의 한 에피소드에 불과했다. 앞으로 남은 날들, 그녀는 이 맑은 정신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조용하고 우아하게 늙어갈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